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해적 그러면은 이제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보통 이제 그 영화에서 봤을 때 이제 캐러비안의 해적 혹은 뭐 애꾸는 선장 이런 사람들이 아마 떠올릴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그 해적 중에서 특히 이제 아시아에서 활약했던 해적, 특히 동아시아에서 이제 해적 왕으로 활약했던 그런 해적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이제 그 17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먼저 이 17세기에 우리 동아시아 바다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조선하고 일본하고에 둘러싸인 이 동아시아의 바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적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초에 이 동아시아 바다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는 명나라 때인데 이 명나라가 이제 강력한 해금 정책을 실시했다가 바로 이제 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16세기 후반 들어서 이제 명나라가 해외 무역을 이제 금지하는 정책을 쭉 펴오다가 이때부터 이제 그 해금 정책을 풀어서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동아시아 쪽하고 무역을 허락을 민간 무역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모든 무역은 민간 무역이 아니라 이제 조공 무역이었죠.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가 주변의 신하국들한테 그 하사하는 식의 뭐 그런 무역이었고 그런 무역 때 이제 민간연도 함께 들어와서 이제 덩달아서 이제 무역을 했던 그런 때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해금을 완화를 했는데 일본 지역으로의 무역만큼은 계속해서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또 일본 사람이 명나라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그 불허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중국하고 거래하는 동남아시아 각지에 배를 보내서 그쪽에서 이제 중국 상품을 사서 일본으로 가져오는 그런 방법을 이제 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동남아시아 각지로 보냈던 일본 정부가 허락했던 그 배가 바로 이제 주인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인선이라는 것은 레드실 쉽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정부에서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17세기 초는 그 동아시아 바다는 상당히 무역이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7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혼란기가 시작됩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명나라하고 그 다음인 청나라의 교체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들어와서 이제 이 동아시아 쪽의 무역량이 급속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먼저 이제 일본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주인장 제도를 폐지를 해요. 그리고 일본에 이제 그때까지 들어와서 무역을 했던 포르투갈의 상인들을 다 이제 전부 다 쫓아내 버립니다. 이때가 이제 1639년인데 왜 쫓아내냐면은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제 일본에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총 같은 걸 가지고 지방 영주들한테 이제 총과 총의 어떤 화약의 그 총알의 원료들을 팔아먹고 이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이제 그 불편해했죠. 그래서 특히 또 기독교가 이제 그 포교를 하니까 이 기독교 포교를 이제 금지를 시키기 위해서 그 일본의 에도막부에서는 이제 은까지 이제 수출을 금지를 시키게 됩니다. 물론 은의 이제 생산량이 급속하게 줄어서 은 유출량이 많기 때문에 은 수출도 금지하고 은 대신에 구리죠. 구리에 대한 수출을 이제 허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대외 해상 무역이 크게 위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위축된 게 이러한 그 어떤 원인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의 큰 세력이 즉 그 해적대와 같은 세력이 이제 동아시아 바다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더 가속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력한 민간 해상 세력이 이 동아시아 바다에 출현했다. 바로 이게 누구냐면은 히라도에서 있는 그 이단이라는 사람이 지휘하고 있는 그런 세력인데 이게 중국상의 즉 화상의 어떤 밀무역 집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밀무역상이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해적질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집단이죠. 그런데 이 이단이
리딩하고 있는 이 해적 집단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단이 죽고 나자 이 정지룡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로 후계를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지룡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선단을 데리고 이제 동아시아 해상을 지배하는데, 이때부터가 바로 이제 이 정씨 가문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이런 민간 해상 세력의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은 16세기 말에 활동했던 왕직은 누구냐면 이제 바로 일본의 그 조총을 전달한 그 포르투갈 사람들을 태우고 왔던 그 선단의 어떤 오너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저기 밀무역상인데, 이 왕직이 이제 왕직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이단, 그 다음에 정시가문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동아시아 바다에 그 강력한 해상 집단의 어떤 계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로 보게 되면은 왕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이 그 뒤를 승계하고, 그 다음에 정지룡이 승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지룡의 이제 첫째 아들인 이제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동아시아 바다의 지배자로서 이렇게 당시를 이제 호령을 하게 되는데, 이 정시 왕국은 이제 명청 교체기에 이제 혼란기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이제 복건하고 대만을 거점으로 해서 이 명나라를 추종하고 이 청나라를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이죠. 그래서 이 정시 왕국은 이제 이 명나라의 어떤 멸망에 대해서 이제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 남명을 지원해서 끝까지 청나라한테 이제 항거하는 그런 해상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씨 가문은 소위 이제 바다의 제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지룡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로 이 동아시아 바다에 이제 소위 이제 그 두목이었던 이단의 어떤 그 후계자로서 쟁쟁한 사람들을 다 제끼고 이제 후계자로 등극을 해서 이 동아시아 거대 밀무역 집단의 우두머리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명나라와 일본과의 밀무역이라든지 또 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와 무역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독점을 하면서 때로는 이제 밀무역, 때로는 이제 해적질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는 그런 강력한 해상 집단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박도 한 700척을 보유했었고 또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던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정지룡은 이제 1628년도에 이제 복건 지방의 하문이 뭐 함무이죠. 하문 지방에 이제 점령을 해서 거기 거점을 삼고 이제 뭐 토양새까지도 증수합니다. 즉 조패라고 하는 그런 그 증명서를 발행을 해서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해치지 않고, 증명서가 없이 이제 다니는 배에 대해서는 이제 무차별하게 공격을 해서 이제 물건을 약탈하고 몰수하고 하는 그런 해적 행위를 이제 저지른 집단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의 이제 그 교체기를 틈타서 이제 이 정씨 가문, 이 정씨 세력들이 이 동아시아 바다에서 이제 한마디로 큰 세력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정씨 가문은 이제 조선의 남쪽과 일본의 이제 남서쪽,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중국 해안에서 우측에 있는 그 동중국에서부터 남중국이 이제 뭐 타이완, 그다음에 필리핀, 그다음에 저 밑에 있는 베트남, 북베트남까지 이렇게 거의 이제 아시아 쪽에 동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 쪽 일대에서 이 어떤 커다란 세력으로서 세력권을 이제 쥐고 이 밀무역에 종사했던 그런 집단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주인공이 저기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바로 정지룡이라는 사람이 이제 낳은 자식인데, 이 정성공은 이제 어머니가 일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지룡이 원래 이제 이러한 동아시아의 큰 세력으로서 일본의 이제 히라도라는 섬과 그다음에 고토 열도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제 이 밀무역에 종사했는데, 히라도에 왔을 때, 즉 그 정지룡이 히라도에 왔을 때 이제 일본인 여자를 만나서 이제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이제 아들을 하나 둡니다. 그러니까 1624년도에 이제
정주령이 히라도에 머물렀을 때 이 다가와 마스라는 그 히라도의 어떤 하급 무사의 딸을 이제 만나게 되어서 이 하급 무사의 딸과 정주령 사이에서 이제 정성공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현지에서 뭐랄까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 애인사에서 낳은 이제 그런 자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정주령은 이렇게 이제 자기의 자식이 나는 것을 못 본 채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이 일본인 다가와 마스라가 이제 자기의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죠. 그리고는 7살 먹었을 때 이제 이 정성공을 이렇게 중국의 복건성으로 이제 소환을 합니다.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도 함께 다가와 마스라도 이제 함께 이제 중국으로 불렀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정주령은 이제 중국에서 이미 결혼을 했었고 결혼을 했다는 걸 안 이제 그 정성공의 어머니는 이제 결혼한 사람한테 갈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안 가고 아들만 이제 아버지한테로 이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공은 이제 명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명나라 아버지 밑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건성 남한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하문에서 이제 후계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게 돼서 뭐 태학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을 이제 한마디로 후계자로서 교육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가 이제 명청 교체기였는데 이제 명나라가 드디어 이제 1644년도에 청나라한테 이제 최후를 이제 맞고 이제 명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정성공은 이제 이 남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반청 항전의 의지에 이제 그런 의지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죠. 근데 아버지 정주령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명나라를 이제 지원하고 청나라에 항거했지만 결국에는 청나라한테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한 뭐 2년 싸우다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정성공은 이제 엄마와 함께 더불어서 끝까지 이제 항복을 거부하고 이제 투쟁의 길로 이제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일본에 대해서 이제 독립운동 하듯이 이 명나라 사람이 이제 정성공은 이제 청나라가 오랑캐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싸우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정성공이 일본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일본의 시라도라는 섬에 가게 되면 이 정성공에 대한 기념관이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여기 오게 되면 히라도가 이제 일본에 있는 규슈의 그 남서쪽에 있는 섬인데 이 고트열도가 있고 그다음 그 위에 이제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죠. 이게 히라도죠. 히라도에서 이제 이 성공이가 태어났는데 여기 가게 되면 이제 히라도에 정성공 기념관이 있고 그다음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흰색의 돌로 흰색으로 이렇게 동상이 모자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제 엄마가 이게 바로 이제 다가와 마스라는 이제 성공의 어머니고 이제 그 정성공이 이제 어렸을 때 모습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성공이 자기 나라 엄마한테 일본 여자한테 태어났다는 걸 강조하고 그걸 굉장히 이제 그 존중을 해줘서 이렇게 동상까지 만들고 이렇게 기념관까지 이렇게 건립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구경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정성공의 초상화가 우측에 있고 또 정성공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매우 이제 존경을 하죠. 그래서 천주시 대평전 하게 되면 크게 이렇게 그 황금 색깔로 이 정성공의 기마상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정성공의 정체는 우리가 보기에는 엄밀히 따지게 되면 해적이고 일수꾼인데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제 한족인 명나라를 위해 싸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우러러보게 되고 또 일본에서는 이제 정성공이 이제 대무역상이다. 그리고 정성공의 엄마는 이제 일본 사람이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또 이렇게 동상도 만들어 놓고
정성호 기성관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정성공은 이제 그 명청 교체기에 이제 청나라에 항거를 해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제 열심히 싸웁니다. 열심히 이제 그 독립운동, 소위 말하는 이제 명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도 결국에는 처음에는 일본에 쭉 있다가 이제 아들한테 달려갑니다. 달려와서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그 복건성 안해성에서 이렇게 그 일본 청나라와 이제 그 싸움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싸움에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엄마도 칼을 들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성이 이제 함락이 되죠. 그러니까 함락이 되니까 여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정성군은 없었고 이제 정성군의 모친이 이제 이렇게 항전을 했는데 성이 이제 떨어지니까 본인이 스스로 목을 칼로 찌르고 이제 성 아래로 몸을 던져가지고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랄까 굉장히 그 아주 의롭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어머니와 더불어서 이 정성공 부자는 이제 청나라한테 이렇게 항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정성공 그 군대는 1659년에는 16만 병사하고 230장의 어떤 병선을 동원해서 이 남경을 이제 진격을 하게 되죠. 남경은 난징. 그래서 난징을 진격을 해서 이제 많은 전과를 세우게 되고 난징 코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나라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후퇴를 해서 육지에서 이제 그 패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다로 이제 후퇴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정성공의 아버지인 정지령도 청나라 정부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1661년도에 이제 그 정지령을 이제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아들도 하나 이렇게 설득도 못하고 아들이 이렇게 감히 청나라 이 수도인 수도까지 텅비까지 쫓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응? 다 네 잘못이다. 응? 네가 분명히 설득을 시킨다 했는데 왜 설득을 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결국에는 정기룡을 사용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정성공의 반격을 막기 위해서 이 천계령 작전에 해서 그런 이제 그 해안가를 소개하는 작전, 그런 작전을 또 이제 핍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정성공 군대가 이제 해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그 어떤 들어와서 그 잔당 세력들이 이제 그 해안가에 있는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뭐 식량도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안에서 15km에 달하는 그런 지역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못 살게 이제 후퇴를 15km 밖으로 이제 이주를 시키는 거죠. 이주를 시켜서 이제 이 정성공이 해안가에서 어떤 그 거점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뭐 식량이라든지 뭐 식수라든지 주민 뭐 이런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접촉을 금지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 이제 천계령을 하는데 그걸 또 실시하기도 하죠. 이 그림은 이제 그 정성공이 이제 남경을 이제 함락하기 위해서 이제 항전했던 정벌 모습인데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렇게 그 남경을 향해서 이렇게 진군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천계령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정성공 군대는 많은 이제 장애를 겪게 됩니다. 많은 곤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샤먼의 인근의 거점에서 저항을 하다가 이 천계령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후퇴를 해서 그 바다로 이렇게 후퇴를 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거점을 마련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청계령 때문에 중국의 해안가도 못 들어가고, 응? 뭐 섬 정도밖에 이제 섬 같은데도 이제 뭐 다 사람들을 소개시켜 버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없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거점을 어디 할 것인가라는 걸 찾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대만입니다. 응? 저 대만에다가 이제 본토하고 좀 떨어져 있는 대만에다가 이제 근거를 마련해 놓고 다시 이제 한번 청나라와 싸워서 이제
명나라의 수복을 꾀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성공은 이제 새로운 거점지인 대만의 정벌을 이제 1661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 대만은 누가 이제 지배하고 있었냐 그러면 바로 네덜란드의 이제 동인도 회사, 즉 네덜란드의 VOC라고 불리던 그 동인도 회사가 이제 이 대만에서 한참 이제 자기 어떤 요새로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던 그런 때죠. 그래서 이 필연적으로 이 네덜란드하고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의 그 기지를 이제 9개월간의 공격을 한 끝에 결국에는 그 네덜란드의 그 성인 요새인 젤란디아라고 해서 대남의 젤란디아를 이제 접수를 하게 돼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VOC는 이제 대만에 있는 자기 상관, 대만에 있는 기지를 이제 정성공한테 내어주고 본인들은 이제 바타비아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 자기들의 아시아 총본부 그쪽으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그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이제 대만이 중국하고와 교역, 그다음에 일본과의 교역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점이었는데 이 거점을 결국에는 이제 상시를 이제 정성공한테 이제 뺏기게 되는 거고, 정성공 입장에서는 이제 청나라와 항전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요새로서 전진 기지로서 대만 땅을 확보를 하게 되는 그런 커다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정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동인도 의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인도 의사는 이제 네덜란드의 이제 동인도 의사를 말하는데, 물론 영국에도 동인도 의사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 대만의 털을 잡고 있던 네덜란드의 동인도 의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동인도 의사의 대만 요새는 이제 1624년, 즉 정성국이 태어나던 그 해에 이 중국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런 거점 지역이죠. 그래서 이 젤란디아라고 해서 이런 요새를 만들어 놓고 명나라와 일본 간의 무역 거점, 즉 나가사키, 대만, 바타비아 이렇게 이어지는 무역 루트의 어떤 중간 기착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즉 중국에서 이제 중국산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항구로서 이제 이렇게 개척한 건데, 원래는 이제 마카오, 즉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던 그 마카오 기지를 이제 뺏기 위해서 3번이나 공격을 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마카오를 뺏지 못하고 그 대안으로 선택했던 곳이 바로 이 대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대만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그 하멜 표류기를 쓴 핸드릭 하멜이 이제 일본으로 가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표류를 했죠. 그래서 13년 동안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이제 일본으로 탈출해서 네덜란드로 돌아가는데, 이 핸드릭 하멜이 이제 이 바타비아에서 출발해 오다가 이 대만의 이 젤란디아 기지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일본을 향해 출항했던 그런 항구가 바로 이 대만에 있는 젤란디아 요새다. 근데 이 젤란디아 요새를 결국에는 1662년에 이제 9개월의 어떤 전쟁 끝에 이 정성공한테 뺏깁니다. 뺏겨서 이제 대만 기지를 영구히 상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젤란드 상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특히 중국산 생산하고 일본의 은을 교환하는 그런 중개무역의 어떤 중요한 거점지로서 활용을 했던 그런 상관인데, 여기 나오는 그림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젤란디아 요새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렇게 쭉 섬처럼 이렇게 쭉 삐져 나왔죠. 여기다가 이제 요새를 만들어 놓고 이제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죠. 근데 이게 당시에 이제 젤란디아 성의 성벽터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남아 있고 지금 이제 그냥 관광객들 구경터로서 전락했는데 이렇게 남아 있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이 한 번씩 들러보는 그런 장소이죠. 이렇게 대포가 쭉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설치해 놓은 대포,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 정시 왕국은 이제 젤란디아 요새를 이제 탈취를 해서 그 뒤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 청나라하고의 어떤 그 항쟁을 했지만 이 정성공은 이제 불행히도 이 대만을 정복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해에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주 이제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사망을 하고 그의 아들인 정경이 이제 3대 정시왕국의 이제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되죠. 사실은 뭐 자기들은 뭐 왕까지는 아니었고 하나의 큰 세력이었는데 이제 후세 역사가들이 이제 뭐 정시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면서 이제 3대 왕 이렇게 얘기 부르고 있는데 이 정경도 이제 그 이후에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도 이제 20년 동안이나 저항을 계속했지만 결론적으로는 1683년에 이제 청군에게 이제 다 소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60년 동안에 이어왔던 이 정시의 바다 왕국은 정시의 해상 왕국은 이때 소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7세기에 이제 한때 아시아 바다를 주름 잡았던 이 정시 왕국은 이제 청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정복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청나라는 이제 정시왕국을 이제 다 소멸을 시키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천기령 즉 15km 이내 사람을 안사하게 하는 그런 정책도 이제 다 취소하고 소위 말하는 전해령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바다로 나가 좋다. 이제 바다 나가서 마음껏 무역해라 하고 이제 전해령을 내려서 이제 무역을 이제 촉진을 시켰고 무역을 이제 개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발하게 이제 동남아시아의 무역과도 이제 무역에 대해서도 더욱더 이제 개방적인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잠깐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 이 정도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도령이 이제 조선을 침략한다. 즉 청나라를 한테 항복했다. 즉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한테 항복해서 이 정도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치러 온다. 조선이 배신국이라 해서 이제 응징하러 온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이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도 실려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령에 대한 정도령이 바로 이 정성공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 실상을 말하면은 이 정도령이 이제 이 조선을 정복할 정도로 군사력은 이제 군사력이 될 수는 없었었고 더군다나 또 그 당시 청나라와 서로 한참 항쟁하는 그런 중이었기 때문에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정도령이 조선까지 와서 조선을 칠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정두령이 이제 남경을 공략해서 실패해서 또 천계령 때문에 중국 해안에서 거점도 잃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이제 새로운 거점으로서 청나라하고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거점지로서 우리나라의 제주도 정도는 침략해서 제주도를 거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반청운동을 할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은 해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이 사람들이 와서 칠술 정도의 그 정도의 한 나라를 상대할 정도의 그런 군사력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조선이 호락호락한 그런 나라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조선 왕조 실록에도 이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자가 바로 이 해적왕 정성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하멜이라는 사람인데 하멜이 1653년도에 이제 우리 제주도에 표류를 했죠. 그래서 13년 동안에 이제 억류되어 있다가 일본으로 이제 탈출해서 결국에는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멜이 대만에 있는 VOC의 그 젤란디아 그 요새에서 출발해서 이제 중국의 해안가로 이렇게 따라와서 오다가 이제 제주도 오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좌초하는데 그때 이제 그 중국 해안을 우회해서 북상할 때 이때 한참 이제 정성공이 이제 그쪽에서 활동할 시기죠. 활동할 시기였기 때문에 이 정시 세력과 만났을 만한 그런 상황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으면 정씨 세력과 정씨의 이 해군과 정씨 이 해적들과 맞았으면 분명히 필연적으로 VOC하고 이제 즉그 네덜란드 VOC와 이 정성공 군대는 싸웠으면 틀림없다. 그런데 이제 그 조는 오다가 조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했더라면 이제 싸웠을 텐데 이제 무사하게 제주도 무사는 아니지만 제주도 왔으니까 아무튼 그 서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겠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성공은 이렇게 대만을 이제 외세로부터 지켜낸 그런 인물로서 유명을 하기 때문에 이 대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만에 가게 되면 대만 국립성공대학이라는 게 있죠. 이게 그 성공대학이 바로 이 정성공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제 대학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이제 대만의 국부이자 영웅으로 이렇게 칭송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정성공인데 이 정성공은 이제 한마디로 바다의 어떤 해적왕, 밀무역업자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이제 중국과 대만에서는 정성공을 하나의 정시 왕국으로 이렇게 칭송하고 명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명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청나라와 싸운 그 영웅으로 이렇게 새롭게 조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시아에서 활동했던 그 아시아의 큰 해적왕 이 정성공을 중심으로 한 정씨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